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켄지의 어머니 사토 부인이 병원비 청구서 뭉치를 아야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종이 뭉치는 아야의 뺨을 스치고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하얀 종이 위로 찍힌 붉은색 글자들이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다. 이게 다 내 딸 병원비야. 끝도 없이 나오는 이 돈 언제까지 우리 켄지가 감당해야 하지. 아야는 입술을 깨물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어린 딸 유키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5살 배기 유키는 낡은 소파 위에서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그 말이 지금 나와 너랑 그 짐덩어리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켄지, 너도 뭐라도 말 좀 해봐. 언제까지 이 여자한테 발목 잡혀 살 거야. 모든 시선이 켄지에게 향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아야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켄지는 끝내 아내와 딸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아야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결국 사토 부인은 경멸의 시선을 아야에게 던지고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다. 오늘 밤 안으로 끝내. 더 이상은 못 참아.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빗소리만이 남았다. 켄지는 그제야 움직였다. 그는 남은 옷가지를 가방에 구겨 넣기 시작했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두 사람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켄지 씨, 안 돼요. 아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려 나왔다. 유키가 아프잖아요. 아빠가 필요해요.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켄지는 마침내 아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그 안에는 일말의 죄책감과 깊은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야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미안해 아야.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병원비, 어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유키의 아픈 얼굴을 보는 것도.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소파에서 끙끙 앓고 있는 딸에게 닿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당분간은 이걸로 버텨.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켄지는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아파트를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아야의 세상도 함께 닫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키의 신음소리에 아야는 정신을 차렸다. 엄마, 추워. 아이의 목소리에 그녀는 모든 슬픔을 억누르고 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유키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느껴졌다. 아야는 비에 젖은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익숙한 고급 세단의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 차가운 불빛은 마치 그녀의 삶에 남겨진 상처처럼 보였다. 남편이 떠나고 시어머니의 독설이 귓가에 맴돌고 딸은 아프고 수중에는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다.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딸의 가쁜 숨결을 느끼는 순간 아야의 눈빛이 변했다.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유키를 더 꽉 껴안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비바람도 맞서 싸워야 했다. 괜찮아 유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우리 유키 꼭 지켜줄게. 차가운 빗줄기가 낡은 아파트의 창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밤, 한 여인의 고독하고도 강인한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켄지가 떠난 후 아야의 삶은 시간과의 전쟁이 되었다. 그녀는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걸으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도심의 한 고급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그녀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오직 유키의 약값과 병원비를 위해 존재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호텔 연회장에서는 이시카와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한창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다. 클래식 선율과 사람들의 낮은 담소,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아야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아야는 그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과 같았다. 그녀는 복도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연회장 안에 떠들썩한 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낡은 천 가방 안에는 항상 작은 코켓이 목각 인형이 들어있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와 그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자 지치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힘을 얻는 부적 같은 존재였다. 아야, 애쉬 서두르지 않으면 늦겠어. 동료의 재촉에 아야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복도를 가로질렀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피하려다 그만 발이 엉키고 말았다. 아유 엄마. 아야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손에 들고 있던 청소 도구와 천 가방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야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황급히 사과하며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구두 한 켤레였다. 그리고 그 구두, 바로 옆 대리석 바닥 위를 대구르르 굴러 멈춘 작은 코켓이 인형. 그녀의 보물이었다. 아야가 인형을 향해 다급하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차갑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울렸다. 그 인형, 아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앞에는 우아한 기모노를 차려입은 노부인이 서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 날카롭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이시카와 그룹의 총수 이시카와 레이코였다. 레이코의 시선은 아야가 아닌 바닥에 놓인 작은 인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십 년간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린 적 없던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사라진 듯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낡고 작은 목각 인형 하나만이 존재했다. 아야는 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인형을 집어들어 가방에 넣고는 허리를 굽혀 연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뒷걸음질쳐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움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아야가 사라진 후에도 레이코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 있던 비서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레이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아야가 사라진 복도 끝을 향해 있었다. 방금 전 스쳐 지나간 인형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너무나도 낡고 초라했지만 분명했다. 벚꽃 무늬가 그려진 몸통 동그란 얼굴, 그리고 인형 밑바닥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을 단 하나의 한자. 20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딸과 손녀의 유품 속에서 끝내 찾지 못했던 바로 그 인형. 레이코의 차가운 얼굴 위로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려 하고 있었다. 이시카와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레이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고급 세단의 안락한 가죽 시트도 그녀의 불편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쿄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낡은 목각 인형의 잔상만이 어른거렸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을 맞이하는 사용인들에게 손짓 하나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평소에 냉철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동요를 유일하게 눈치챈 사람은 수십 년간 그녀를 보좌해온 다나카 비서뿐이었다. 다나카. 서재로 향하던 레이코가 복도에서 그를 불러 세웠다. 오늘 밤 파티에서 나와 부딪혔던 청소부 여자를 찾아. 이름은 아야라고 했던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나카는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회장의 눈빛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읽을 수 있었다. 서재의 문이 닫히고 레이코는 마침내 혼자가 되었다. 이 넓은 서재는 그녀의 성역이자 감옥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값비싼 예술품들은 그녀의 성공을 증명했지만 그와 동시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상징하기도 했다. 그녀는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작의 장식장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자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르골 상자였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먼지 낀 태엽이 힘겹게 돌아가며 희미하고 구슬픈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딸 히카리가 가장 좋아했던 자장가였다. 오르골 상자 안쪽 덮개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다. 햇살처럼 웃고 있는 딸 히카리의 사진, 그리고 히카리의 품에 안겨 있는 작고 귀여운 손녀 미키의 사진. 레이코는 희미해진 사진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다. 여름날의 툇마루였다. 4살배기 미키가 서툰 솜씨로 코켓이 인형을 품에 꼭 껴안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인형의 벚꽃 무늬, 동그란 얼굴. 오늘 밤 그 초라한 청소부 여자가 떨어뜨렸던 인형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아니야, 레이코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 비슷한 인형은 얼마든지 있어. 말도 안 되는 희망이야.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20년 전 빗길 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손녀 미키는 실종되었다. 경찰은 아이가 급류에 휩쓸렸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수년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희망은 절망으로, 절망은 체념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미키가 죽었다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밤 그 굳어버린 체념의 얼음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그 눈빛, 겁에 질려있던 그 여자의 눈이 어딘지 모르게 내 딸 히카리를 닮은 것 같기도 했어. 레이코는 낡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서재의 거대한 창밖으로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만이 가득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길을 잃은 아이처럼 홀로 서 있었다. 논리와 이성은 불가능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꺼져가던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신이 내게 마지막 속죄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면 그녀의 강인한 얼굴 위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다나카의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이시카와 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아야라는 여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했다. 그가 찾아낸 첫 번째 서류는 20년 전의 낡은 보육원 입소 기록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20년 전 군마현 상일. 이시카와 레이코의 딸 부부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폭풍 후. 모든 것이 끔찍한 그날 밤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나카는 보육원을 찾아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원장과 마주 앉았다. 원장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아, 아야. 기억나지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발견됐는데 제 이름조차 기억 못했어요. 어찌나 겁에 질려 있던지 손에서는 그 낡은 인형을 놓지를 않더군요. 인형에 새겨진 예쁜 무늬를 보고 우리가 아야 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다나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20년간 묻혀있던 비극의 진실이었다. 레이코의 명령에 따라 다나카는 직접 아야를 만나러 갔다. 그가 탄 검은색 세단이 아야가 사는 낡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마치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화려한 도심과는 완전히 분리된 가난과 고단함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곳이었다. 그는 아야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그녀를 기다렸다.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에서 아야는 지친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딸에게 줄 작은 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야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정중한 목소리에 아야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잘 다려진 양복 반듯한 자세. 한눈에 봐도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누구시죠? 이시카와 그룹의 다나카라고 합니다. 이시카와 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전 호텔에서 부딪혔던 그 얼음 같던 노부인이 떠올랐다. 동시에 그녀를 경멸하던 시어머니의 얼굴도 겹쳐졌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그녀의 삶에 상처만을 남겼다. 저희 회장님께서 아야 씨에 대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혹시 따님의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비라든지. 다나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야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대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뭔가 원하는 게 분명해.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혹시 켄지 씨의 어머니가 보낸 사람인가? 유키를, 내 딸을 빼앗으러 온 거야. 다머샤, 아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품에 빵 봉지를 꼭 껴안았다. 마치 딸을 지키려는 어미새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필요 없습니다. 아야세 씨, 오해하지 마시고 됐어요. 당신들이 누구고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세요. 우린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나카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절대로. 아야는 그대로 몸을 돌려 낡은 아파트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골목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다나카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접근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아야의 눈빛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경계심과 두려움 속에 숨겨진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필사적인 사랑. 그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20년 전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젊은 히카리 아가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차로 돌아가 레이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접촉했습니다만 강하게 거부당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경계하는 상처 입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른 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하지만 회장님, 그분은 히카리 아가씨를 꼭 닮았습니다. 특히 아이를 지키려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다나카의 보고를 받은 레이코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거절. 감히 이 이시카와 레이코의 제안을 거절해 그녀의 인생에서 거절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왔고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었다. 비켜. 내가 직접 가야겠어. 다나카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레이코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고집스러운 불꽃을 다시 태우고 있었다. 부드러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아는 유일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레이코가 탄 차가 아야의 아파트 앞에 멈췄을 때 동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 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허름한 골목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다나카를 차에 남겨두고 혼자 낡은 건물의 계단을 올랐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문이 열리고 아야는 문 앞에 서 있는 레이코를 보고는 숨을 헛들이마셨다. 호텔의 그 노부인이었다. 레이코는 아야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섰다. 비좁고 낡은 공간. 벽에는 유키가 그린 삐뚤빼뚤한 크레용 그림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솜이 다 빠져나온 고민형이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가난의 냄새와 희미한 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레이코는 자신의 값비싼 기모노가 이 공간에 더럽혀지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때 아야의 등 뒤에서 작은 아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유키였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겁을 먹고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레이코의 시선이 유키에게 잠시 머물렀다. 증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 하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작은 탁자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이 인형 어디서 났지? 그녀의 목소리는 돈을 건네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진실을 신문하는 검사의 목소리였다. 솔직히 말해, 그럼 이 돈은 네 것이야. 네 딸 병원비든 뭐든 네 마음대로 써. 그 순간 아야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에 떨던 눈동자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돈, 또 돈이었다.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남편을 빼앗아간 것. 이제 이 부유한 노부인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기억마저 돈으로 사려 하고 있었다. 돈이요. 아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울렸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어 레이코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먼지 쌓인 바닥 위로 눈처럼 흩날렸다. 나가요. 아야가 소리쳤다. 그녀의 등 뒤에서 놀란 유키가 울음을 터뜨렸다. 내 남편도 돈 때문에 우리를 버렸어 이제. 당신까지 와서 돈으로 나를 모욕하는 건가요?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 돈 따위 필요 없어. 내 딸은, 내 기억은, 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녀의 절규는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함. 한번 쳐본 적 없던 레이코는 그 기세에 눌려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이 없었다. 그녀는 평생 지배자로 살아왔지. 이런 경멸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레코는 상처 입은 자존심에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아파트를 나섰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아야의 마지막 방어벽처럼 느껴졌다. 차로 돌아온 레이코는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야의 분노에 찬 얼굴이 떠올랐다. 고집스럽고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던 그 모습이 20년 전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갔던 딸 히카리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졌다. 그때도 히카리는 소리쳤었다. 어머니의 돈은 필요 없어요. 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라고. 레이코는 깨달았다. 자신이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녀는 돈으로 손녀의 마음을 사려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녀는 답을 얻기는커녕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벽을 스스로 세워버린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그녀가 막 떠나온 낡은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레이코가 떠난 후 아야의 삶은 폭풍이 지나간 듯 잠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큰 비극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며칠 후 유키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날 아침 유키는 평소처럼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들고 있던 크레용을 떨어뜨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유키야, 아야의 비명이 좁은 아파트를 갈랐다. 그녀는 정신없이 아이를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구급차를 부를 돈도 그럴 정신도 없었다. 그녀는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려 아이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는 하얗고 차가웠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아야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아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만성신부전이 급성으로 악화되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찔렀다. 지금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신장 이식. 그 단어가 아야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의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 신장을 주세요. 제가 엄마니까 분명 맞을 거예요. 검사는 즉시 이루어졌다. 아야는 피를 뽑고 수많은 검사를 받는 동안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절망적인 결과였다. 안타깝지만 조직이 맞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기증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병원 복도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마지막 사람이 있었다. 켄지. 비록 그가 자신들을 버렸지만 그는 유키의 아빠였다. 아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전화를 받은 켄지는 모든 것을 듣고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아야의 모습과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딸의 위중한 모습에 그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안해. 아야, 정말 미안해. 그는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지금은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켄지 역시 곧바로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하늘은 끝까지 무심했다. 그 역시 유키에게 신장을 줄 수 없었다. 모든 희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언제 차례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유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켄지는 망연자실한 채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머니 사토 부인은 뒤늦게 병원에 도착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들의 후회와 절망은 지금 이 순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야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녀는 병원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기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붙잡고 싶었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제발 우리 유키를 살려주세요. 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 생명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 제발 우리 아이만은. 텅 빈 기도실 안한 엄마의 처절한 기도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딸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사람은 때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병원에서 유키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자 아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옷장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유키의 낡은 서류철 보험증서.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꺼내 바닥에 쏟아부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덜컹 소리를 내며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 있던 낡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보육원을 나올 때 원장님이 챙겨주신 그녀의 과거가 담긴 유일한 상자였다. 그 안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와 빛바랜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다. 아야는 항상 이 상자를 열어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보육원 입소 당시의 기록 카드였다. 발견 당시 소지품 낡은 아기, 옷, 그리고 작은 코켓이 인형 1점. 인형 밑바닥에는 광 히카리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음. 히카리 광 빅. 그 글자가 아야의 눈에 박혔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한 것은 이것은 누구의 이름일까? 엄마 아빠 아니면 자신의 진짜 이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기록카드를 꽉 쥔 채 다시 병원으로 달려갈 준비를 했다. 같은 시각 이시카와 저택의 서재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레이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다나카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이코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쓰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녀가 지난 20년간 지고온 고통스러운 삶을 뒤흔들 수도 혹은 영원히 끝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들었다. 수많은 전문 용어들 사이로 그녀의 눈은 마지막 한 줄에 고정되었다. 친조모 손녀 관계 확률 99.99%.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과학은 감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희미한 희망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 치부했던 그 예감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아야, 그 가난하고 상처 입은 여인이 바로 그녀가 잃어버렸던 손녀 미키였다. 아, 레이코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기쁨과 슬픔 회한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 그녀를 덮쳤다. 살아있었구나. 내 손녀가 히카리의 아이가 살아있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전 자신이 그 아이에게 저질렀던 모욕적인 행동이 떠올랐다. 돈으로 진실을 사려 했던 오만함. 상처 입은 아이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았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녀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바로 그 순간 다나카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병원에 심어둔 정보원이었다. 네, 뭐라고요? 지금 위독하다고요. 신장 기증자가 없다고요. 다나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전화를 끊고 레이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야 씨의 따님이 유키 양이 지금 위독하다고 합니다.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방금 전까지 그녀를 감싸던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20년 만에 찾은 손녀, 그리고 그 손녀가 목숨처럼 여기는 아이. 자신의 증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20년 전 빗속에서 딸과 손녀를 동시에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안 돼. 또다시 잃을 수는 없어. 절대로. 레이코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슬픔에 잠겨있던 노부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온 총수의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얼굴이 돌아왔다. 그녀는 수십 년 전 자신의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다나카.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차를 준비해. 병원으로 간다. 지금 당장 이시카와 레이코 검은색 세단이
병원 입구에 멈춰 섰을 때 그 위압적인 모습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차에서 내린 레이코는 더 이상 호텔 파티에서의 우아한 노부인도 아야의 집을 찾아왔던 냉정한 방문객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전장으로 향하는 지휘관처럼 단호하고 비장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중환자실 앞 복도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절망에 빠져있던 아야,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켄지,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던 그의 어머니 사토 부인까지. 사토 부인은 이시카와 그룹의 총수를 알아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려 했다. 하지만 레이코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창백하게 질린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아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야는 경계심으로 온몸을 고추세웠다. 또 여긴 왜 오셨어요? 이 상황이. 우스우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칠 대로 지쳐 힘없이 떨렸다. 레이코는 아야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야의 눈앞에 내밀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이걸 보렴. 아야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서류를 받아들었다. 복잡한 숫자와 용어들 사이에서 그녀는 99.99%라는 숫자와 친족관계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나는... 레이코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나는 네 할머니란다. 복도의 정적이 흘렀다. 아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켄지와 그의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리고 너는 아야가 아니야. 네 진짜 이름은 미키 메이지다. 내 딸 히카리의 단 하나뿐인 내 소중한 손녀. 아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할머니 미키 보육원 기록 카드에 적혀있던 히카리라는 이름. 모든 것이 뒤엉켜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미처 다 소화하기도 전에 다나카가 다른 서류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레이코는 아야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내가 유키에게 신장을 줄 수 있다는 거다. 그것은 천둥과도 같은 선언이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진 한 줄기 빛이었다. 조직검사 결과 내가 적합 판정을 받았어. 이 할미가 우리 증손녀를 살릴 수 있단다.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아니었다. 자신의 몸 일부를 떼어내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겠다는 것.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희생의 약속이었다. 아야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혼란과 불신,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를 버렸던 사람들과 그녀를 돈으로 모욕했던 사람들 속에서 생판남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할머니라며 딸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켄지와 사토 부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내쫓았던 가난한 여인이 일본 최고의 재벌가인 이시카와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는 사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사토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마침 그때 의사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이시카와 레이코님, 기증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지금 바로 수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아야에게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자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의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수많은 질문과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유키의 생명. 아야는 천천히 아주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동의이자 모든 것을 이 낯선 운명에 맡기겠다는 뜻이었다. 잠시 후 레이코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복도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야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야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손이었다. 미안하다, 미키야. 너무 늦게 알아봐서.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 레이코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20년의 세월과 오해의 얼음벽이 그 숭고한 희생 앞에서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다. 아이아는 기도하는 자세로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수술 종료를 알리는 등만 바라보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 미키, 그리고 20년 전의 끔찍한 사고. 아직 아무것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고 유키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증자분도 환자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야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나카가 옆에서 그녀를 부축했다. 안도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살았구나. 내 딸이 살았어. 며칠 후 레이코와 유키는 같은 병실에서 나란히 회복하고 있었다. 아직 수술의 여파가 남아있었지만 유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는 할머니라고 불리는 낯선 사람을 신기한 듯 쳐다보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경계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유키가 낮잠에 빠져들고 병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레이코는 조심스럽게 아야 아니 미키의 손을 잡았다. 수술 후 쇠약해진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재벌 총수의 권위적인 손이 아니었다. 그저 손녀의 손을 잡은 평범한 할머니의 손이었다. 미키야. 레이코의 목소리가 조용히 병실을 울렸다. 네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단다. 아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레이코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20년 전 내 엄마 히카리는 내가 반대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 나는 두 사람의 신분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지. 이시카와 가문의 후계자가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온갖 방법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어. 돈으로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했지. 하지만 네 엄마는 나만큼이나 고집이 센 아이였어. 결국 그 아이는 사랑을 택했고 너를 낳았지. 사고가 있던 그날 밤 히카리는 나를 찾아왔었어. 내 첫 번째 생일 파티에 와달라고 부탁하러. 하지만 나는 끝까지 냉정하게 거절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간 딸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 우리는 심하게 다퉜고 히카리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지. 레이코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만약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해줬더라면, 그 아이를 붙잡았더라면, 폭풍우가 치는 그 밤에 차를 몰고 나가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게 이 못난 할미 탓이다. 그녀의 고백은 지난 20년간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끔찍한 죄책감의 무게였다. 그녀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자신이라는 생각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아야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흐느끼는 목소리를 통해 그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사실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 그녀는 반대편 손을 들어 레이코의 주름진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었다. 엄마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 레이코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20년간 단단한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자존심과 냉정함이 모두 벗겨져 내리고 상처투성이에 연약한 한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아야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 병실을 비추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아픔의 밤이 지나고 두 세대에 걸친 깊은 상처가 마침내 서로의 눈물 속에서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물러간 자리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다. 이시카와 저택의 넓은 정원에도 화사한 봄꽃들이 만개했다. 예전에 그 저택은 아니었다. 크고 웅장하지만 침묵과 외로움만이 감돌던 그곳은 이제 아이의 명랑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은 뭐예요?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배를 스스럼 없이 드러낸 채 유키는 건강하게 정원을 뛰어다녔다. 아이는 활짝 핀 장미 앞에 쪼그려 앉아 레이코를 향해 물었다. 레이코는 휠체어에 앉은 채 온화한 미소로 증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건 벨라 로만티카라는 장미란다.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지. 그녀의 옆에는 미키 아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지치고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가난과 고통이 남긴 흔적은 그녀의 내면에 강인함으로 남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찾은 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미키라는 이름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아야라는 이름을 모두 끌어안고 있었다. 미키는 활기차게 뛰어노는 딸과 그런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원 벤치 위에는 작은 코켓이 인형이 놓여 있었다. 히카리 구앙라는 이름이 새겨진 인형은 마치 하늘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가 이 모든 풍경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레이코는 유키에게서 시선을 돌려 미키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사랑.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구원이 되었다. 차가운 오해로 시작된 인연은 숭고한 희생을 거쳐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가족의 연으로 이어졌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삶에도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세 사람은 함께 정원에 서서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날들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